여러분은 지금 저품격 온라인 강의 정윤성 교수의 일반 생물학을 수강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영상이에요. 자, 어때요? 2시간 아주 진하게 보니까 어때요? 그쵸. 학습 밀도가 상당히 높죠? 예, 아마 알찰 거예요. 이왕 알찬 거 속을 꽉 채워서 아주 제대로 또 계속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왼쪽 단의 아래쪽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원자라고 하는 거는 저희 여기 화면에도 지금 나오는 것처럼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는 핵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한번 첫 번째 영상에서 설명하고 넘어왔었죠. 자,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은 정확히 밑줄 쳐야 될 게 있는데, 자, 무엇이 각 원소에게 각각 다른 성질을 갖게 하는가? 그것은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원자의 성분이다. 원자는 그 원소의 성질을 갖는 원소의 가장 작은 한 부분인데, 원자는 세 개의 주요한 아원자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그리고 원자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 이 세 마리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바로 아원자 입자로서 얘네들 때문에 원자의 성질이 결정이 된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 기호를 볼 것 같으면 주기율표 같은 데 보면은 주기율표에 이렇게 원자 번호가 적혀져 있고 원소 기호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밑에서 좀 표현하고 있는 건데 주기율표를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그 밑에 숫자도 적혀져 있어요. 이 원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원자의 질량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원소 기호들마다 원자 번호, 원소 기호, 주기율표마다 원자 번호하고 원소 기호, 원자 질량은 이렇게 세 가지는 적혀져 있는데 이름까지 적혀져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름은 따로따로 알아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요번에 1학년 때 일반화학 원 여러분 공부하시죠. 그쵸? 수강하고 계실 거예요. 그 수업을 잘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학에서 배우면 다 압니다 하고 우리 책에 이 부분은 그냥 띵가 넘기고 교수가 강의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실제로 일반학을 수업을 하시니까. 그런데 일반학에서는 대충 한 3단원, 4단원 이 정도 가야 오늘 여기서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커버가 다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17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자, 원자 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다. 핵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질적으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원자 핵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진한 파란색 있는 부분, 연한 파란색 있는 부분 지금 보이시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라고 하는 겁니다. 궤도.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그 안쪽 껍질, 그다음에 바깥쪽 껍질 이렇게 껍질을 이루면서 돌고 있는 것을 엄연히 말해서 궤도 오빗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오빗을 더 세분화시켜서 돌고 있는 것을 오비탈 이렇게 부르죠. 어쨌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17페이지 중간에 진한 글씨로 궤도는 핵에 대해 전자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말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궤도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어, 정의가 뭐냐면 이런 궤도의 정의가 뭐냐면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인 입체 공간을 갖다가 바로 궤도라고 불러요. 이 화학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안쪽 껍질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 90%인 공간이 요거고 바깥쪽 껍질에서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90%인 공간이 요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전자들은 껍질을 이루면서 돌고 있다는 게 또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다음 페이지 요게 나와 있어요. 아원자 입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다고 지금 이 세 종류가 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전하값이에요. 전자는 마이너스 1가를 띄고 있습니다. 중성자는 0가, 양성자는 플러스 1가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띄고 있는 전하가 뭔지는 알아? 이건가? 아니, 전기 전자의 흐름 하자예요. 전기적인 흐름이 양극이냐 음극이냐를 물어보는 건데 바로 중성자는 양극도 음극도 아닌 전자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전자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제로, 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자는 음극으로 흐르고, 양성자는 양극성을 띠면서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호가 중요합니다. 전자는 2의 위에 위첨자로 마이너스를 표시하고요. 중성자는 영어로 뉴트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문자 n을 쓰고, 양성자는 프로톤이라고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p 6개, n 6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또 간단히 설명을 하면, 자, 전자는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에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원자핵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들은 좀 이따 배우긴 하지만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 아이고, 글씨 못 쓰겠다. 미안해요. 다시 한번 쓸게요. 원자와 원자와의 결합. 서로 다른 원자들 간의 결합을 할 때 이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들이 그 역할, 그 기능을 합니다. 결합에 도움을 줘요. 그 다음에 동일성, 양성자는 동일성이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양성자의 개수로 원소의 종류가 결정이 돼요. 양성자의 수가 곧 원자 번호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책에 보면 주기율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주기율표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주기율표에 보면 이게 다 원자 번호가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이 원자 번호가 바로 핵 속에 들어가 있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성자 입자의 개수를 뜻하는 것들이에요. 이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면 원자의 번호가 바뀌고 원소 기호가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미안. 그 다음에 핵의 안정성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핵 속에 빨간 게 지금 양성자거든요. 빨간 게. 그럼 빨간 것들이 뭐야? 양극을 띠고 있는 입자들이라고 그러죠. 그쵸? 그거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양극을 띠고 있는 입자들 두 개가 이게 좁은 공간에서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게 가능한가? 양극과 양극은 같은 극이니까 서로 밀칠 거 아니야. 서로 반발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발력 때문에 이 핵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탄소 원자에 대한 그림인데 플러스극을 띠고 있는 녀석이 6마리나 이렇게 서로 좁은 공간에 이렇게 뭉쳐 있으면 서로 밀쳐서 다 도망가 버려서 핵이 모양을 유지를 못해요. 그런데 중성자, 아무런 극성도 띄지 않는 중성자가 요렇게 여기 가운데를 틀어막고서 마치 강력본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성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핵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게 해주는 기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성자란 뜻이에요. 지금 이 설명 본문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가 지금 신나게 막 열심히 화학을 설명하고 있는데 화학이니까 설마 시험 볼 때 안 내겠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좀 안 듣는 친구도 있는데요. 17페이지 오른쪽 단에서부터 그 다음에 18페이지 전체 페이지까지 양쪽 왼쪽 오른쪽 단까지 지금 이 설명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기억해둬야 될 용어가 하나가 있는데 동위원소라고 하는 용어예요. 18페이지에 보면 18페이지 왼쪽 단의 첫 번째 줄부터 밑줄 칩니다. 흔히 원소의 원자는 중성자가 다르다. 자, 양성자 수, 즉 플러스를 띄고 있는 이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더라도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무게가 다른 원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탄소의 경우에는 탄소의 중성자가 7개인 녀석도 실제로 존재해요. 양성자는 6개로 동일한데 중성자의 개수만 다른 녀석이 실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녀석들을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원소의 원자는 중성자 수가 다르다. 계속 밑줄칩니다. 동위원소라고 하면 영어로는 아이소톱이라고 불러요. 원자 번호는 동일하지만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 질량이 다른 녀석은 동일한 전하와 화학적 특성을 가진다. 자, 전자의 개수는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위원소는 핵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는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전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관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게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특성은 똑같아요. 화학적 특성은 똑같아요. 화학적 성질이 똑같다는 거예요. 성질이. 자, 무게만 다를 뿐이지 화학적 성질은 똑같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원소 주기율표의 아래쪽에 원소 규에 표시되어 있는 그 숫자는 바로 원자의 질량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밑줄 쳐놓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분자들은 원자들의
결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가 두 개 이상 뭉쳐서 되는 것이 바로 분자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저 교수가 이렇게 떠들었지. 밑줄 쳐줘야 돼. 자, 다시 한번 거기 봅시다.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된 원자들, 즉 두 개 이상의 원자들이 결합이 되면 하나의 화합물, 즉 분자가 된다고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분자는 화합물의 가장 작은 단위를 분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혼용해서 대충대충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단에 보면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 뭔지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화학 반응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생명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주로 유기화학 반응이라고 전에 설명했었는데, 이런 화학 반응이 없으면 생명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학 반응 밑줄 칩니다. 화학 반응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서로 다른 분자를 만드는 것을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화학 반응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세포는 재구축되며 에너지의 조정과 생명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죠. 마저 밑줄 칩니다. 화학 반응은 왼쪽에는 반응 물질, 오른쪽에는 최종 생성 물질을 적는 방식으로 화학 반응 방정식을 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산화탄소 CO2 6개 더하기 H2O 물입니다. 물 6개가 만나서 화살표 찍 오른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C2H12O6라는 녀석과 6개의 O2 산소 기체를 만든다. 뭐 이런 반응식이 적혀져 있어요. 반응식이라고 하면 방정식이 적혀져 있는데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는 뭐다? 반응물.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다? 생성물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넘어서 맨 위에 이제 분자, 유기화합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부터 밑줄 칩니다. 생명체는 주로 물과 탄소를 포함하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별표. 물과 탄소를 포함하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확히 되어 있어요.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분자들은 탄소와 수소를 갖는 유기분자이다. 유기화합물은요, 탄소와 수소가 90% 이상으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는 원소예요. 다시 한번. 유기화합물은 뭐라고?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유기화합물, 유기분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말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이유가 뭘까? 예, 메모, 기록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못 들었으면 플레이 버튼 멈추고 조금 뒤로 가서 어, 다시 돌려서 다시 들어.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분자의 크기가 너무 커서 고분자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분자는 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분자까지만 분자가 무거워서 분자가 커지게 되면은 고분자라고 부른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화학결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에 있는 그림 이 1.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가 안쪽 껍질, 바깥쪽 껍질, 뭐 이런 껍질별로 전자가 돌고 있다고 아까 분명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으로 간편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는 양성자, 플러스 극을 갖고 있는 양성자가 6개가 있으면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도 6개가 토탈 주변을 돌고 있어요. 대신 껍질별로 전자가 돌 때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가장 안쪽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은 전자가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전자가 채워져서 돌아가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자, 황 같은 거 보면요. 양성자의 개수가 16개이기 때문에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의 개수도 16개인 녀석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고 나면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들어가서 토탈 두 번째 껍질까지 총 10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전자의 개수에 맞춰서 각 원소들마다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한 개인 원자번호 1번인 원소이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전자가 하나밖에 돌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전자 하나만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바깥 껍질에 대해서 여러분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바깥 껍질. 그럼 이제 탄소의 가장 바깥 껍질에는
두 번째 껍질이죠. 여기는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 껍질이 세 번째 껍질이기 때문에 세 번째 껍질은 아까 알아본 바와 같이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질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바깥 껍질의 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장 바깥 kop질의 전자를 여러분 우리 책에서는 원자가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책의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자, 책 봅시다. 19페이지 오른쪽 단에 중간에 보면 원자가 껍질이라고 하는 진한 것이 보일 겁니다. 원자의 가장 바깥 껍질을 원자가 껍질이라고 한다. 계속 밑줄 칩니다. 이 껍질은 전자가 부분적으로 태워져 있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활발하게 관여한다. 즉 가장 바깥 껍질, 원자가 껍질에 있는 이러한 전자들, 가장 바깥 껍질은 이러한 전자들 덕분에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을 쭉 내리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진한 글씨 보이시죠? 자, 그거 위에 쭉. 그러니까 그 문단의 시작부터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는 원자가 껍질이 채워졌을 때, 즉 가장 바깥 껍질이 가득 탁 채워졌을 때, 즉 다른 원자들과 반응할 확률이 매우 적을 때가 가장 안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원자가 껍질이 8개의 전자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8개의 전자가 갖는 원자가가 가장 안정된 원자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가 껍질에 전자가 8개의 전자를 필요로 하는 경향을 옥텟 규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계속 한 줄 더 밑줄 칩니다. 원자가 껍질을 정확히 8개의 전자를 채우기 위해 원자는 다른 원자들로부터 전자를 공유하거나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탄소라고 하는 원자와 수소라고 하는 원자 4개가 지금 서로 만나서 CH4라고 하는 생성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 그림 11.5번 잘 보시면 탄소 하나와 수소 4개가 만나야 CH4, 메탄가스가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요 탄소를 한번 잘 보세요. 요 탄소 있잖아요. 탄소가 여기 가운데 여기 센터에 있거든요. 탄소 주변에는 원자가 전자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자가 전자 하나인 수소와 결합을 할 때 전자를 서로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전자쌍을 공유하듯이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면 탄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의 가장 바깥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8개가 가득 차 있는 이른바 8전자 규칙을 이루는 걸로 딱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탄소는 수소 4개하고 서로 결합을 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8전자를 만족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자, 탄소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녀석은 가장 바깥 껍질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인 녀석이라는 뜻이에요. 원자가 전자가 4개라는 녀석이죠. 그런데 수소라고 하는 녀석이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이 녀석한테 찾아와서 수소가 야, 나 전자 하나밖에 없거든. 너 전자 하나 있지? 나랑 전자 하나씩 서로 공유하자. 전자를 탄소랑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결합을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요. 공유결합은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루는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하는데 수소가 탄소가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또 다른 수소가 와요. 또 다른 수소가 또 나도 전자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수소가 와서 나도 전자 하나가 있는데 또 다른 수소가 와서 나도 전자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결합을 하려고 다가옵니다. 그 결과 요 탄소 주변의 원자가에는 전자쌍들이 총 4쌍이 둘러싸게 되는데 4쌍의 전자쌍이 둘러싼다는 얘기는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어떻게 최대 몇 개? 잠깐만요. 요거 왜 안 조지지? 안 조지네. 잠깐만요. 옆에 있는 그림처럼 여기 있는 그림처럼 어떻게 지금 교수가 표시하는 거 요거 탄소 입장에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8개가 채워지는 8전자 규칙을 만족하면서 아름답게 화학 결합이 완료가 돼서 CH4가 완성이 된다는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0페이지에 가게 되면 20페이지 왼쪽 단에 공유 결합은 전자들의 공유에 의해서 형성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밑줄 칩니다. 세포 내의 대부분 생체 물질은 공유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유 결합은 두 개의 원자가 서로 원자과 전자의 쌍을 공유할 때 형성이 되고, 3개, 4개 또는 5개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 원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까지 밑줄 쳐놓고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밑에 그림 1.16번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뭐죠? 공유결합 물질인 메테인, 원래 발음은 메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메테인 분자에 어떻게 공유결합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걸 갖다가 ABC 형태처럼 간단하게 화학식으로 구조식으로 표현해 주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D나 E처럼 입체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D번과 같은 공막대기 모형, 그 다음에 또는 2번처럼 공간 채움 모형으로 분자의 구조를 보여주는 방식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 정도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이 쭉 나와 있으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 이제 보다 더 복잡한 탄소와 수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림 1.17번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정도로 공부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림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내부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기셔도 여기는 무방한 부분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적당히 보고 넘어가세요. 자, 21페이지 왼쪽 단의 첫 번째 줄부터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의 경우, 메탄의 경우 전자들이 동등하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을 비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 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싶으시죠?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줄 계속 칩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극성 공유 결합에서는 전자들이 다른 원자핵보다 한 원자핵에 더 많이 끌려간다. 극성이란 보통 정반대의 전하에 의해 형성되는 분자의 반대끝 사이의 차이를 말한다.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밑줄 한 번만 더 쳐놓고 이 내용까지 읽어보고서 교수의 설명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자, 바로 밑에 문단에 전김송도라고 하는 진한 글씨가 나와 있는 부분. 원자과 전자를 끌어당기는 원자과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향을 전김송도라고 하는데, 산소의 전김송도는 상당히 높고 전자를 수용하는 산소의 능력은 생명체가 산소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이 좀 이렇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많은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세한 설명은 다 잘라먹고,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렇게 된다, 이거는 저렇다, 이거는 저렇게 된다, 명제 위주로 적어놨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시면 되게 지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교수가 하는 말 잘 들어봅니다. 여러분, 저기 수소라는 녀석하고 탄소라고 하는 녀석하고 이게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소가 전자를 하나를 주면 탄소가 자기가 갖고 있는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하나를 수소한테 주면서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요. 공유 결합을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더 쏠려 있느냐, 오른쪽으로 더 쏠려 있느냐, 어느 쪽으로 더 쏠려 있는 상태에서 공유 결합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수소와 탄소 간에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이렇게 짝대기 하나, 이 짝대기 하나의 의미는 바로 전자쌍, 얘가 지금 결합되어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전자쌍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예에 대해서 또 설명할게요. 수소라고 하는 녀석은 산소라고 하는 녀석과 결합할 때 어떻게 결합을 하냐면요.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6개라고 하는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소가 자기도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수소랑 결합을 할 때는 이렇게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서로 결합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굳이 표현하자면은
뭐 이렇게 결합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사실은 더 쏠려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결합한 상태를 보면. 왜냐하면은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원자의 핵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파워를 갖다가 표시한 값이 있습니다.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얼마냐면은 교수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알고 있기로는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는 전기 음성도 값이 2.1이라고 알고 있어요. 2.1. 그래서 둘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1.4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나는 만큼 수소의 원자핵이 끌어당기는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파워보다 산소가 이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파워가 훨씬 더 세서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오히려 쏠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2.1이라고 했죠? 그런데 탄소는 여기서 전기음성도가 얼마냐면 2.5 정도 됩니다. 둘 간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0.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면 사실 이 정도로 전기음성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파워가 0.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면 이 가운데 있는 전자쌍은 수소와 탄소의 정중앙에 거리의 정가운데에 그대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유지가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일반화학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중고등학교 때 화학을 대충 공부하신 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수소로부터 산소 쪽으로 전자쌍이 쏠린다 해서 이런 화살표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전자는 우리가 어떻게 쓰죠? 예, E 마이너스 이렇게 쓰죠. 전자쌍은 어떻게 쓰나요? 예, 전자쌍은 굳이 표현해주면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전자가 두 개가 있으면은 엄청나게 음극을 띠고 있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는 전자쌍이 산소 쪽으로 쏠리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은 산소 쪽은 전자를 뺏기니까 약하게 플러스 극을 띠고 있고 산소 쪽은 전자를 오히려 더 뺏어가기 때문에 약하게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다고 이른바 편극 상태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편극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화살표로 전자가 쏠리는 방향을 표시해 주면서 결과적으로 어느 원자와 어느 원자의 약한 플러스 극과 음극이 띄고 있는지를 전자의 쏠림의 결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바로 극성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공유결합 있잖아요. 요 공유결합은 왼쪽과 오른쪽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극성이 형성되는 이른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이렇게 전자의 쏠림이 잘 일어나지 않은 탄소와 수소 간의 이러한 공유결합은 뭐라고 부르느냐? 무극성 공유결합.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의 차이. 무극성은 다른 말로 비극성이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비극성. 비극성 공유결합이나 무극성 공유결합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바로 21페이지에 좀 여러분들이 밑줄 쳤던 내용, 밑줄 쳤던 내용. 요걸 지금 전기문속도 윗부분에서 밑줄 쳤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몇 줄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함축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교수가 이걸 필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 아래쪽에 전기음성도 덕분에 저렇게 표시한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읽는 방법 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읽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요 표시 있죠? 요거. 무슨 올챙이 꼬리 접힌 것 같은 이런 표시. 요거를 뭐라고 읽냐면은 델타라고 읽습니다. 델타.
델타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델타 플러스 극, 델타 마이너스 극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편극 상태를 나타낼 때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로 나타낸다. 그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교수가 했던 그림을 보면 산수소 쪽에는 어떻게 플러스,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산소 쪽에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죠. 그래서 수소가 여기에 또 연결돼 있으면 수소 여기도 플러스를 띄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 쪽은 플러스극, 산소 쪽에는 마이너스극이라고 하는 델타 극성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물 분자들끼리 똑같이 생긴 물 분자들끼리 이렇게 연결돼 있을 경우에는 수소가 즉 플러스극을 띄고 있는 수소가 음극 마이너스극을 띄고 있는 어떻게 산소를 강하게 끌어당기는 이른바 수소결합력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물 분자 5개가 모이면 중심에 있는 물 분자가 주변의 물 분자를 수소결합으로 네 개의 물 분자를 한 개의 물 분자가 서로 막 끌어당긴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극성 공유결합 때문에 수소에서 산소 쪽으로 전자가 쏠리는 이러한 극성 공유결합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1.18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A라는 원자와 B라는 원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결합이 됐어요. 그런데 전자가 쏠리는 힘, 파워가 너무나도 너무 세게 쏠려. 그래서 A와 B의 전기음성도의 차이 값이 1.9를 넘는다. 1.9를 넘는다 그러면은 이 결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때는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의 경우 전기음성도의 차이 값이 1.9를 뛰어넘으면 그 두 원자 사이의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고 해서 전자를 확실하게 세게 뺏겼다는 얘기가 되게 되면은 이 A라고 하는 녀석은 B라는 녀석한테 전자를 뺏겨서 플러스 극성을 띠고 있는 양이온으로 B라고 하는 원소는 전자를 확실하게 뺏어 왔기 때문에 음이온으로서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양이온이 이렇게 있으면 음이온이 옆에 찰싹 이렇게 접촉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게 바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21페이지 오른쪽 단 맨 아래쪽 줄. 자, 정반대의 전하를 띤 두 개의 원자들, 이 다음 페이지 22페이지 왼쪽 단의 맨 위, 서로 끌어당겨져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데, 비록 공유 결합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강력한 결합이다.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어떻게 서로 찰싹하고 붙는 힘은 나름대로 강력한 힘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공유 결합이 되게 훨씬 더 튼튼한 결합이고, 이온 결합은 좀 약한 결합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NaCl 소금입니다. Na와 Cl이 있는데 Na는 전자 하나가 Cl의 가장 바깥 껍질을 이동을 해요. 이동하면 뭐가 되냐면은 NA는 Na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고 Cl은 Cl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Na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요게 되는 것이고 Cl-의 전자 배치는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자 하나를 보내주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지금 얘 보면은 가장 바깥 껍질 전자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Na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이 8전자 규칙을 딱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염소도 지금 전자 여기서 하나 받은 것 덕분에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 개수가 8개인 Cl-음이온으로 확실하게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붙어버리면 NaCl, 즉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걸 설명하는 그림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왼쪽 단의 중간 문단이에요. 통째로 밑줄 칩시다. 양이온과 음이온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정의가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밑줄 치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줄 칩니다. 일단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를 이온이라고 한다. 전자를 잃은 원자는 마이너스 극을 음전하를 잃어서 양전하를 띠는 반면에 전자를 얻은 원자는 음전하를 띈다. 소금의 경우 전하가 서로 반대의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끌어당겨져서 NaCl 결정체를 만든다. 소금처럼 정반대의 전하로 구성된 화합물을 염, 솔트라고 부른다. 여러분 영어 단어로 솔트 하면은 NaCl 소금밖에 생각 안 하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화학이나 생물에서는 염이라고 하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만 되면 다 염이라고 불러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무조건 결합만 되어 있으면 다 솔트, 염이라고 부른다고요. 과학에서는.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오른쪽 단에 가게 되면은 이제 수소결합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아까 전에 교수가 여기서 수소결합이라는 걸 설명을 했죠. 그쵸. 극성결합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산소 원자들 사이에 서로 양극을 띠고 있는 수소 원자와 떨어져 있는 어떠한 또 다른 분자의 음극을 띠고 있는 산소 원자 간의 정전기적 인력. 이게 바로 수소결합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결합입니다. 왜 상당히 중요한 결합이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DNA 구조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결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수소 결합이 없으면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22페이지 오른쪽 단에 밑줄 쳐야 될 것 같은데 꼭 굳이 강하고 단단한 화학 결합이 아니더라도 제목이요. 약한 화학결합들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연결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표 1.1에서 약한 결합이냐면은 이 표는 여러분 저기 23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수소결합과에서부터 밑에 있는 반델발스 인력, 소수성 인력 이 세 가지가 비교적 약한 결합이에요. 약한 결합이라고 미안합니다. 소수성 인력 강하네. 다시 한번. 수소결합과 반대발스 인력이 약한 결합인데 이 약한 결합들이 DNA 이중나선 구조의 결합력이라든지 단백질에 대한 동물 부착이란 말은 교수도 여기서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번역을 이상하게 해서요. 단백질의 형태 유지를 위해서 반데발스의 인력 같은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 이온 결합과 그 공결합은 비교적 강력한 힘이고 밑에 있는 소수성 인력도 상당히 강한 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수성 인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정도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페이지의 밑줄 두 개의 분자상의 정반대 전하들이 서로 끌어당겨서 수소결합을 이룬다.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맨 마지막 21페이지 오른쪽 단의 맨 아래 문단에 밑줄 칩니다. 거대하고 복잡한 형태를 하는 수많은 생명 분자들은 전자들이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전하를 띌 수 있다. 자, 서로 정반대의 전하들이 서로 접근할 때 일어나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역동적인 인력을 반대발스 인력이라고 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발스 인력이 뭐냐라고 하면 정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대신 일반화학에 가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걸 조금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지금 현재 생물학책에서는 너무 필요 이상으로 화학을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로만 교수도 설명하고 말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23페이지에 가면은 소수성 분자, 친수성 분자라고 하는 진한 글씨 보이시죠? 자, 거기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부터 물잔 속의 기름방울처럼 만약 분자가 전하를 띠고 있지 않으면 물과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데 이러한 물질, 물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물질을 소수성 분자라고 부른다. 반대로 친수성 분자는 전하를 띠고 있어서 물에 끌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하고 친하면 친수성 분자, 물하고 친하지 않아서 물하고 잘 섞이지 않으면 소수성 분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름 같은 게 소수성 분자죠.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단백질처럼 거대 분자는 소수성 부위가 물로부터 멀어지도록 그 구조를 변화시켜서 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다른 구획들을 형성하여 세포의 표면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밑줄만 치라고 하면 여러분 짜증나지?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 자, 단백질이라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이 자, 교수 B금 한번 쳐볼게요. 여기 B금 하나 쳤어요. 단백질이 여러 개의 원자들로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B끝인 부분은 만약에 물하고 친하지 않은 소수성 부분이라고 하고 물하고 잘 안 섞이려고 하는 물하고 친하지 않은 물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소수성 부분이라고 치고 요쪽 나머지 부분은 친수성 부분이라고 한번 교수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분이 형성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단백질이. 근데 지금 책에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만약에 좀 그림을 좀 디테일하게 그려볼까? 시간을 갖고 자 여기 교수가 컵이 있어요. 컵에다가 물을 찰랑찰랑찰랑 담고 그다음에 지금 요 단백질을 이 물 속에다 풍덩 빠뜨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단백질의 모양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좀 과장돼서 그릴게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버리는데 빗끝인 부분이 안쪽으로 오도록 사실 이렇게 붙어버려요. 이렇게 붙어버려요. 안쪽에는 아예 물 자체가 못 들어오도록 주변에는 물이 있는데 물은 극성 물질입니다. 물은 극성 물질. 소수성 부분은 비극성이고요. 친수성 부분은 극성을 띠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극성과 극성끼리는 친하기 때문에 친수성 파트는 이 단백질 구조상 바깥쪽으로 물이랑 접촉하는 쪽으로 위치가 바뀌고 물하고 친하지 않은 물하고 가까이 있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이 소수성 파트는 단백질 안쪽으로 들어가서 단백질의 구조가 물속에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 피 속에 70%는 뭐죠? 물이잖아요. 피를 구성하고 있는 70%의 물질이 물이다 보니까 피 속에서 돌아다니는 단백질의 경우 대부분 소수성 파트가 단백질 내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친수성 부분이 바깥으로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소수성 분자, 친수성 분자 그 아래쪽에 적혀져 있는 밑줄친 아까 방금 전 그 부분이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그다음 개념 정리는 여러분들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교수가 신나게 여기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개념 정리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아까 전에도 교수가 얘기했지만 사람의 혈액의 70%는 물이다. 즉, 사람의 체중의 70%는 물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줄 좀 많이 칠 거예요, 여기는요. 자, 23페이지 아래쪽에 저기 그 왼쪽 단에 3. 생명 활동에서의 물의 중요성 그 아래쪽에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어머니 그리고 원형이라고 불린다. 만약 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은 대부분의 생화학 반응에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생명의 원형 또는 배지라고 한다. 배지의 밑줄, 별표. 자, 배지를 영어로는 미디엄이라고 부릅니다. 자, 알파벳 적어드릴게. 이 미디엄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쓰이냐고 나중에 여러분 2학년, 3학년 때 세포 같은 거 키우는 세포 생물학 같은 거 실험 같은 거 할 때 세포 키우기 할 때 세포한테 주는 밥, 즉 세포가 먹고 자랄 만한 영양분을 담겨져 있는 용액을 미디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알파벳 M을 똑바로 써야 되겠다. M, 미,
디엄, 미디엄이라고 불러요. 이걸 갖다가 배지라고 불러요. 영양소가 둥둥 떠다니는 뭐 수용액 그걸 갖다 배지라고 하는데 미디엄이라고 하는데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배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사람의 피예요. 혈액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까 봐 세세하게 또 설명을 해줄게요. 교수는 책만 읽는 사람이 아니야. 책 읽고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야. 자, 사람의 혈액을 이렇게 시험관에 담아가지고 원심 분리라면은 빨간색의 적혈구나 이런 것들, 기존 단백질 같은 것들이 몰려있는 혈청이라는 게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액체들로 위에 떠 있는 이걸 갖다가 뭐래? 혈장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혈장. 혈장으로 분리가 됩니다. 대표적인 진짜 우리 사람 피에서의 배지라고 하는 건 바로 이 혈장이에요. 혈장이 배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세포들이 먹고 살만한 무슨 그 저기 영양분, 뭐 미네랄,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요. 혈청보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모든 생명 과정은 용액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줄 칩니다. 여기 밑줄 진짜 많이 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치고 기억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읽는 부분 다 밑줄 치세요. 물 한 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물은 H2O, 수소 두 개, 산소 하나. 이거는 누구나 아는 겁니다. 생명체 내에 물은 다음 오른쪽 단위죠. 윗부분. 내 물은 작은 풀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분자들로 존재한다. 1초당 물 한 개의 분자와 인접한 물 분자 사이의 수소 결합이 5천억 번이나 형성되고 재형성된다. 그쵸? 엄청 빠르죠? 1초 똑딱 하는 순간에 깨끗한 물만 딱 담아놨을 때 물 분자와 물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라는 게 형성됐다 떨어졌다 이걸 반복하는 거를 5천억 번을 반복한대요. 물 분자의 활동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밑줄 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수소결합은 물 분자를 유동성 있게 흐를 수 있게 한다. 유동성은 용액 속에서 흘러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 1.12라는 글자 바로 다음에 있는 또한 물은 거기서부터 또 밑줄 칩니다. 또한 물은 많은 다른 분자들과 용약의 수소결합을 하는데 물은 수소결합을 하는 녀석이에요 원래. 이러한 성질을 부착이라고 하며 이 수소결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부착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생물 반응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여러분 저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비말, 침에 의해서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사람의 몸 중에 이렇게 말라있는 피부나 말라있는 얼굴 말고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어떻게 사람의 점막, 즉 입술, 입안점막, 눈속, 눈점막, 콧속 점막 이런 데에 바이러스가 탁 붙는 게 뭐냐면 바로 부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착할 때 이 부착력의 근원이 바로 수소결합력입니다. 수소결합력. 가서 묻는 게 아니에요. 묻었다 하더라도 부착이 안 되면은 흘러내리거나 떨어져 나가서 절대로 바이러스 같은 게 침투가 어려운데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것들이 사람의 신체 조직에 딱 침투할 때는 맨 처음에 접촉했을 때 강력한 수소결합에 의해서 부착이라고 하는 효과에 의해서 딱 접착이 되죠. 이제 붙어줘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감염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문단에 보면은 중간에 또한이란 말 이후부터 또 밑줄 칩니다. 나무가 위로 올라가는 나무 위로, 그러니까 모세관을 통해서 식물에 보면 물관, 모세관이 있어요. 뿌리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이어지는 그 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물의 이동은 도관벽에 의한, 즉 물관에 대한 물 분자의 부착에 의존하기도 한다. 물의 부착성은 물질이 물을 흡수하여 팽창하는 성향, 즉 침윤을 의미한다. 자, 부착돼서 스며드는 거를 침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의 이러한 침윤은 씨앗을 팽창시켜서
씨앗의 껍질을 깨트리고 그 속에 있는 배아, 임브리오, 배아라고 하는 겁니다. 줄여서 그냥 배라고 불러도 됩니다. 배의 성장을 촉진시킨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다음 문단의 다음 줄도 계속 미주치입니다.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어쩔 수 없어요. 용어 정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한 글씨가 되게 많잖아요. 생물학자들은 다른 화학 물질들은 미안합니다. 발음 똑바로 할게요. 생물학자는 다른 화학 물질들을 운반하는 물의 능력을 서술하기 위해 여러 용어를 사용한다. 용매는 용질을 용해시키는 화합물이고, 용액은 용매 속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화합물, 용액은 용매에 녹아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화합물로 되어 있다. 수용액은 물을 용매로 사용하는 용액을 갖다가 특별히 수용액이라고 불러준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 밑에 전해질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밑줄 치도록 할게요. 전해질은 우리 사람의 혈액이 대표적인 전해질이에요. 전해질은 생명체의 필수적인 활성 물질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온들이다. 물은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또는 분자들을 분리하여 용해하는 강력한 용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여러분 지금 지금 컴퓨터 화면에 지금 영상 화면에 보이고 있는 이 그림 1.20번 있잖아요. 사람 몸에는 소금 같은 거, 그쵸? 사람 몸에도 염분이 있죠. 소금이 아예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라고 하는 두 개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전해질로서 사람 몸의 혈액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 활동이 현재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액은 산성 또는 염기성이다. 24페이지 나와 있는데, 야, 여기서 24페이지 오른쪽 단에 맨 위에 보면은 pH 척도라는 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pH 척도 이후부터 밑줄을 칩니다. 과학자는 용액이 H 플러스의 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 측면에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용액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pH 척도를 사용하는데 pH 척도의 범위는 pH 값의 범위는 0에서 14까지이고 0은 매우 강한 산성, 그 다음에 14는 매우 강한 염기,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계속 밑줄 쳐요. pH 척도를 나타내는 각 단위는 pH 농도의 10배 변화를 나타낸다. 거기까지만 밑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부터 밑줄 칩니다. 예를 들어 혈액의 정상적인 pH는 pH 3.5, 7.35에서부터 pH 7.45 범위, 요 범위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혈액의 pH 값, 산성도 값이에요. 혈액의 pH 값이 7.5에서 7.8로 만약에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되면 과민 반응과 현기증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더 높아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알칼리증은 어떤 곳에서 일어나느냐? 갑자기 고산지대, 높은 지대에 올라가게 되면은 산소가 부족해지는 공간, 고산지대에서 고산병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고도에서 빠른 호흡, 제산제를 과다 복용하는 개비스콘 같은 거 막 그런 거 막 미친 듯이 퍼먹었다든지 또는 고열, 극심한 불안감에 의해서 사람이 불안에 덜덜덜덜 떨 때 그때 혈액이 뭐예요? 염기성으로도 좀 변할 수 있어요. 원인들이 좀 다양하죠. 그럼 반대로 혈액이 pH가 7, pH 7이면 중성인데, 그치? 중성인데, pH 7.1, 7.3으로 산성화가 피가 산성화가 되어버리면, 이름하여 피의 산성증, 산증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정신이 산만하거나, 그 다음에 상당히 몸이 피곤해지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죠? 여러분 피가 산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pH 한 3.5, 3.3, 7.3 정도 구성하고 있을 때, 조성되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가 잘 안 풀리고 잠을 자도 왠지 더 피곤하고 아이고 어떻게 여러분 피가 건강하지 않아서 pH 7.3 정도를 이루고 있는 그 아래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게 더 심하게 되면 호흡도 제대로 안 쉬어요. 호흡장애도 온다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심각한 구토를 하고 있거나 당뇨병에 걸려 있거나 뇌손상이 되었거나 폐나 콩팥에 손상을 입었거나 이럴 경우에 그렇다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산증은 반드시 일어나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수면 부족하고요. 그래서 피가 산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코올,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왜냐면 술은 산성이라고 아까 교수가 얘기했죠. 플러스 또 뭐가 있냐면 고기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고기를 삶아 먹지 않고 불에다가 직화로 태워 먹어, 그냥 구워 먹어.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먹는 고기는 기본적으로 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혈액이 이렇게 산성화가 됩니다. 더 먹으면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밑줄 칩니다. 만약 혈액의 pH 변화가 7 또는 7.8을 초과해서 산증 또는 알칼증으로 가게 되면은 치명적, 그냥 뒤질 수 있다, 되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종들은 환경 또는 대사에서 일어나는 pH 변화를 조절하고 적정한 pH 필요 조건을 갖고 있다. 적정한 pH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항상성이 유지돼야 된다는 말을 지지난 동영상에서 분명 교수가 설명한 바가 있죠.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영상 5분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26페이지까지는 최소한 보고 끝낼 거니까 지겨워 뒤지겠다 하지 마시고 지겨우면 잠깐 영상 정지시켜 놓고 이제 찬물로 세수하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봐도 상관은 없겠죠? 예, 좋아요. 자, 그러면은 완충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pH 7.4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완충용액이라고 하는 용액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완충용액 밑줄 칩니다. 완충액의 작용, 생명체에서 체액의 pH를 알맞게 유지하는 완충계는 약상과 약염기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별표 치고 이 문장은 칼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충계는 강산 또는 강염기를 중화시키는 수소를 흡수 또는 상실함으로써 pH를 상태적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까지는 일단 이해 못하도 요거는 외워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몸속에 알칼리 성분이 많이 들어오면은 H 플러스 양이온의 농도가 줄어듭니다. H 플러스의 이온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다시 몸에 있는 어떤 성분이 H 플러스를 많이 잃어주면서 상실해서 혈액 속에 H 플러스 이온이 풍부하게 둥둥 떠다니도록 조절을 해줘야 돼요. 완충 물질이 그런 활동을 해주는 겁니다. 혈액에 그런 물질들이 많아요. 완충 물질들이. 그리고 반대로 외부에서 산 같은 게 막 들어와서 혈액에 갑자기 H 플러스 양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필기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책에 없는 내용 떠들고 있을 땐 필기 메모하셔야 돼요. 산이라는 게 몸 안으로 들어와서 H 플러스의 양이 갑자기 팍 늘어났다. 그러면은 혈액이 산성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산증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잖아요. 그러면은 혈액 속에서 오바에서 들어와 있는 H 플러스들을 어떤 왕충 물질이 H 플러스를 흡수해서 자기 몸에 갖다 붙임으로써 흡수해 버림으로써 혈중의 H 플러스의 농도의 양을 확 줄여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가능한 적정 pH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충 물질의 대표적인 녀석이 누가 있느냐? 밑에 예시로 나와 있는 게 바로 나트륨과 그 다음에 약산인 탄산이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은 지금 이게 설명이 나와 있나? 정확히는 안 나와 있구나.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고 지금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탄산이라고 해서 H2CO3 그 다음에 탄산수소 음이온 HCO3- 라고 여러분 밑줄 친 거 아래쪽에 완충작용은 다음과 같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이렇게 탄산수소 나트륨 옆에 이제 나트륨이 이렇게 붙어 있는 나트륨 플러스 일가거든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음이온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얘네들은 안 적어주고 생략을 해요. 그런데 물속에서는 얘 따로 양이온으로 떨어져 나가고 얘 따로 어떻게 음이온으로 떨어져 나가서 이런 식으로 물속에 둥둥 떠댕기거든요. 이 녀석이 완충 물질의 역할을 해요. 이 녀석.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응식이 밑에 적혀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는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완충유의 작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지금 일단원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 여덟 장. 8장이나 남았네.
다음 시간에 1시간 마저 강의를 하면은 1단원 끝나고 2단원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한 10초 남았는데 요 표 1.21번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수한 물은 pH가 7 중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뱉는 침이나 소변은 pH 5.5, 6.5 되게 산성도가 높죠. 위로 가면 산성이고요. 밑으로 가면 염기성이에요. 뱃속 눈물은 염기성입니다. 그 다음에 뱃속에는 이자에서 나오는 액, 그 다음에 쓸개에서 나오는 즙 같은 것도 염기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산은 염산이죠, 거의 HCl이죠. 이것도 강력한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각종 즙이나 액, 눈에서 나오는 즙, 눈물이 염기성이라는 거. 우리가 주둥이로 뱉는 침, 입에서 나오는 즙 같은 게 산성이라는 거. 이런 거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빡세게 수업 듣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 이렇게 빡세게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아요. 수고하셨습니다.